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3단원의 마지막 중단원 광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이제 45년 광복 직전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광복을 위한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제 끊임없는 움직임, 노력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27쪽과 28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체 두 곳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어떤 내용이 또 발전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단체는요. 일단 한인애국단과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그중에 한인애국단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김구 선생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자, 김구 선생님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주석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앞에 아주 살짝 나왔었어요. 어디에 잠깐 나왔었냐면 의열투쟁 할 때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의열단에 집중해서 살펴봤고 이제 의열투쟁을 했던 또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당시에 어디에 계셨죠? 바로 중국 상하이에 계셨는데요.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임시정부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자, 3.1운동이 일어나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상하이에 머물면서 31년에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냐? 그 사이에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어떤 뚜렷한 성과, 어떤 달성이라고 할 만한 뭔가 업적이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 국제 연맹에 위임 통치를 청원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시정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계속 외교 방법론으로 가는 게 맞느냐,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대표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이제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기억이 나시나요? 임시정부를 유지하되 활동 방향이나 노선을 바꾸자고 했던 개조파, 그리고 임시정부를 없애고 아예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창조파가 계속해서 의견이 이제 타협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맙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게 되고요. 이후에 임시정부는 사실상 거의 10년 가까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만든 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 의열투쟁이라고 했잖아요. 자, 의열투쟁, 의열단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폭탄을 가지고 고위 간부나 장교를 암살하거나 또는 일본의 식민 통치 기관을 폭파하는 활동을 했죠. 한인애국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열단의 많은 이제 단원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한인애국단의 단원 두 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윤봉길 선생님이 도시락 폭탄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윤봉길 선생님 의거 전에 3개월 전에 이미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 일왕이 죽진 못합니다. 처단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1932년이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국을 수립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이제 일본과 대립하고 있던 시기에 이 이봉창의 의거 소식이 중국인에게 알려지자 중국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리냐면 이봉창이라는 한국인이 그 일영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죽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하자면 일영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못 죽어서 아쉽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 언론의 반일적 태도를 구실로 일제가 상하이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린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상하이를 점령하게 됩니다. 상하이가 어느 곳입니까? 중국의 제2의 수도라고 불리고요. 이제 중국의 국제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곳이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일본은 이제 만주를 넘어서 상하이까지 점령을 하게 되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상하이 사변 승리 축하 기념식과 일왕 생일 파티를 함께 개최를 합니다. 물론 일본 천황은 여기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이 기념식 소식을 들은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을 2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도시락 폭탄과 수통 폭탄을 준비해서 이제 기념식에 참가를 하고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이 그 기념식 단상에 올라간 그 순간 폭탄을 투척합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금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을 던져서 폭파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황급히 뛰쳐내려오는 이 장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이봉창 선생님의 사진이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김구 선생님, 한인애국단 단장과 윤봉길 선생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자, 윤봉길 선생님이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 훈커 공원에 그 폭탄을 던지러 가는 그날 아침에 떠나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두 분이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김구 선생님의 시계가 낡은 것을 보고 윤봉길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시계와 바꾸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아니 자네가 가진 게 더 좋은 시계인데 왜 나랑 바꾸자고 하나? 내 건 2원짜리고 자네 거는 6원짜리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자 윤봉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선생님, 저에게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훈커공원에 갈 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계는 저보다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계를 맞바꾸고 김구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지하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우리에게도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이제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중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소식이 이제 중국 전역에 알려지자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우두머리였던 장제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100만 중국인도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 명이 해내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감명 깊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내가 지켜볼 것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임시정부는요, 이런 큰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상하이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간 이상 여기서 더 활동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요, 1919년에 상하이에 머문 이후에 상하이에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머물다가 32년에 항저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5년에 다시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그리고 1940년에 드디어 임시정부의 마지막 본거지였던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한반도 지도랑 비교를 해보시면 임시정부가 이동했던 그 거리가 대체 얼마나 멀고도 험한 길이었을지 짐작이 되실까요? 자, 이렇게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전국 각지, 그것도 이제 중국
머나먼 이국 땅, 중국 땅에서 떠돌고 있을 때 중국 땅에서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민족혁명당인데요.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정부 등 항일 세력이 이제 상하이를 떠나게 되자 이제 흩어진 이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기 위해서 한국 독립당과 이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 있던 의열단이 주도를 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 이 단체는요,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 정당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 관내가 어디냐면 이제 중국이 여기 땅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중국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들어보셨죠? 이 만리장성 아래쪽에 이 중국의 중심지를 관내라고 부릅니다. 관내, 중심 지역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우리나라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해서 만든 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한 번에 하고 이제 뒤에 빈칸까지 같이 채울게요. 자, 우리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920년대 만주에서 다양한 무장 독립 투쟁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뭐 봉오동 전투라든지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요렇게 우리 독립군이 활약을 할 때 일본이 여기에 맞서서 이 간도 지역에 민간인 3,000명을 학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간도 참변이었죠. 자, 그리고 이 간도 참변을 겪고 살아남은 독립군들은요, 이제 힘을 모아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바로 러시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자유시에서도 러시아 적군 그리고 한인 공산주의자 내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삼부를 성립하게 되죠. 기억나실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기억나실까? 시험 공부하셨으면 기억나실 텐데. 자, 그리고 이 3부가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고 이 국민부는 그 아래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만들죠. 기억나시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자, 그리고 혁신의회는 나중에 이제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독립군을 만들게 되죠.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제 단체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관내에는 이제 1920년대 국내 우리나라 땅에서 활동하던 의열단이 이제 1930년대에 의열단이 중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던 한국국민당이라는 당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 다 나중에 연결이 되니까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의열단 같은 이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은요, 이 민족혁명당 산하 독립군 부대를 만드는데요. 바로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독립군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 직접 참여하려고 했는데요. 이 민족혁명당을 이끄는 세력이 주로 의열단 세력에 집중이 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이 이제 이끌어져 가니까 여기에 좀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민족혁명당을 이탈해서 다시 당을 만드는데요.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혁명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나와서 다시 만든 당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선혁명당이랑 여기 있는 조선혁명당은 같은 당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한국독립당과
여기 있는 한국독립당도 같은 당이 엄밀히 말하자면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르고요. 시기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의용대는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중국의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쪽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르고요. 중국의 북쪽 지역을 우리가 화북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조선의용대라고 불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선혁명당과 여기다 쓸게요. 이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과 이 한국국민당이 만나서 어떤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독립당을 만듭니다. 네, 선생님 뭐라고요? 당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독립당. 자, 그러면 문제. 이 한국독립당과 이 한국독립당과 이 한국독립당은 같은 당일까요? 다른 당일까요? 다른 당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당입니다. 자, 이 한국독립당은 왜 만들어졌냐? 바로 1940년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정당으로 한국독립당을 요 세 당을 통합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고요.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군 부대로 한국광복군을 만듭니다. 자, 그럼 한국광복군은 왜 나왔냐? 갑자기 여기서 한국광복군은 왜 나왔냐? 이 조선의용대가 무슨 색으로 할까? 이 조선의용대에 화북지대 말고 남아있던 조선의용대가 이 한국광복군으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로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선생님 이 한국독립당이랑 이 한국독립당 얘랑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는 너네한테 이제 이걸 외워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얘들아 이거 외워. 자, 그냥 조선의용대가 있었고 화북지대가 있고 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길게 풀어서 한 거니까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빈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민족혁명당은요, 1938년에 조선 의용대를 창설을 하는데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중국의 중심 지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예요. 사실 뭐 조선혁명군이나 한국독립군 같은 독립군 부대 이미 많았습니다만 그들은 대부분 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중국의 그 이제 알짜배기 땅에서 만들어진 것은 조선의용대가 최초였다는 것이죠. 자,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다수의 병력은 중국의 북쪽 지역인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따로 뭐라고 부른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리고 여기로 이동하지 않은 세력은 나중에 한국광복군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임시정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을 합쳐서 통합 한국독립당을 만듭니다.
임시정부를 주도하는 여당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940년에는 임시정부에도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요. 이 한국 광복군이 이제 또 큰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약하고 계시던 조소왕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발발하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두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지면 우리도 독립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걸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부랴부랴 나라 세우려고 하면 힘들고 정신없으니까 그 전에 어떤 나라를 세울지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든 게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건국 강령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균주의는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는 겁니다.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해서 정치를 균등히 하자고 했고요. 국유제도를 해서 경제적인 균등을 가져오자고 했고요. 공비교육,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사회, 학권, 교육을 균등히 하자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실제 임시정부 건국 강령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의 토지와 재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 전체에 대한 고급의 무상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완전히 실시되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건국 강령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자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주요 산업시설, 공장이나 회사를 이제 국가의 소유로 국유화해서 모두에게 부의 균등 분배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더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교육의 측면에서는요.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실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의 멘탈을 부시는 과정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요 표요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